자, 이번에는 24년 1회 기사 영역에 있어서 전력공학에 대한 보고문항 20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간단하게나마 안내사항을 하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같이 볼 20문항은 실제 보건 문제이긴 하나 실제로 출제된 문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문항에 있어서 조건과 보기, 수치값은 임의로 작성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CBT 시험의 특성상 개인별로 출제 문항이 높은 확률로 다르게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이 보건 문제에는 이거 무조건 내 시험에 나오겠구나 이런 맹신이 아니라 이런 게 나왔었구나. 이런 식의 참고용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발전소에 설치되어 삼상교류를 발생하는 발전기는? 하고 물었습니다. 이런 거 넣으면 우리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된다. 퀴즈.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삼상교류 발전기를 무슨 발전기라고 부릅니까? 그냥 동기 발전기라고 부른다. 퀴즈. 그래서 답은 당연스레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시점으로 본다면 이놈들 자체는 즉 나머지 보기 2, 3, 4 이놈들은 전체가 다 직류 발전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애초부터 여기서 말하는 교류기에 해당할 수 없더라.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아래쪽에 두 번째 문제 봅니다. 부하전류 및 단락전류를 모두 개폐할 수 있는 스위치. 자, 이런 기능을 갖는 친구를 우리는 차단기라고 부릅니다. 그쵸? 그래서 이 차단기라고 하는 것은 아크 소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하전류나 단락전류를 모두 조질 수가 있죠. 확실하게 잡아주시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송전계통에서 일선 지락 시에 유도장애가 가장 적은 중성점 접지 방식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상 이 일선 지락 시에 유도장애를 만드는 친구가 바로 지락 전류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다르게 말해서 유도장애가 가장 적은 중성점 접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락전류가 가장 적은 중성점 접지 방식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답을 고르자면 요놈으로 고를 수 있겠네요. 그죠? 체크해 주십시오. 한 번씩 요거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지락전류가 최소인 접지 방식은 비접지 방식이니까 이놈이 답이겠네? 그쵸?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공진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락전류를 0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최소라면 얘는 0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상 가장 적게 되는 친구는 이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확실히 잡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ACSR을 동일한 전기저항과 길이를 갖는 경동연성과 비교한 것을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ACSR 이 친구는요, 실제 여기에 있는 조건과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이런 특징이 있죠. 바깥 지름은 크고요. 그 반면에 중량은 오히려 작더라. 그쵸? 그래서 이에 대한 걸 찾으면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암기사항이다. 키죠?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송전선로의 중성점을 직접 접지할 경우와 관계가 없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걸 간단히 체크를 해보면 이 친구는요, 접지 방식 중에 지락전류가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 계전기가 동작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죠. 보호 계전기. 자, 그 다음으로 건전상의 대지 전이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지락시에 건전상의 대지 전이가 거의 상승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뭐 단절연 장치, 단절연 변압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피뢰기의 부담도 줄여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연원과 관계된 것부터 찾자면 보호 계정이 동작 확실해요. 그쵸? 단절은 몇 개 사용할 수 있어요. 건전상의 대지 전이가 거의 상승하지 않아요.
근데 1번 과도 안정도는 오히려 나쁘죠. 나쁘죠. 여기서 연기해서 이렇게 좀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 이 지락전류가 크게 되면요, 우리가 앞에 봤던 문제처럼 주위 통선의 유도 장애를 크게 일으킵니다. 이가 굉장히 커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런 큰 지락전류로 인해서 기계적인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과도 안정도가 어떻다? 안 좋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 확실하게 잡아 주시고요. 다음으로 6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배전 선로에서 내부 이상 전압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뭐 간혹 가다가 이런 내부 이상 전압과 외부 이상 전압의 종류를 고르는 문제가 나오는데, 얘를 뭐 간단히만 챙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히 이렇게요. 외부 이상 전압 기준으로는 뭐밖에 없다? 뢰밖에 없더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자면 직경 뢰나 유도래요. 요놈에 대한 것만 외부 이상전압이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내부 이상전압이다. 우리 시험 기준하에서는 뭐 이렇게 챙기면 좀 간단하게 챙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내부 이상전압에 속하지 않는 것하고 물었습니다. 주어진 보기를 보니까 뢰가 하나 있네요. 어디요? 여기요. 답은 바로 2번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관연도에서는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송배전 선로에서 외부 이상전압에 속하는 것은 했을 때 보기에 뭐가 있었느냐? 직경뢰 또는 유도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기준으로 보다 간단히 체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문제입니다. 수전단 전력원소대 전력 방정식이 여러 컬럼 표시되는 전력계통에서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무유도 전력이 500W랍니다. 이때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무효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 수식 관계를 가지고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보면 친절하게 PR이 500이라고 다 줬어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500을 바로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친구를요, 우리가 다시 표현을 하면 이놈이 25만으로 표현될 거예요. 그럼 얘를 이항을 한다 치면은 이놈 사라져가지고 상쇄돼가지고 이 친구가 0이 되더라. 즉 요런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수식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유지하려면, 즉 이 수식을 만족하려면 이때 무효 전력 QR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값을 가져야 합니까? 마이너스 400요. 그래야만이 우변이 0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끝났습니다. 일단 400, 400.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하나가 될 건데, 일단 요 놈을 보니까 마이너스 4가 붙어요. 기준.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아무런 별도의 언급이 없다. 그러면 마이너스 전력은 무슨 전력을 의미합니까? 진상력. 그쵸? 플러스는 지상력.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8번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GIS를 채용할 때 다음 중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뭐 보기를 봤을 때 GIS에 대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은 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일단 보기를 보면서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솜이 젖고요. 환경 조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실제 이 GIS의 동봉계는 이 가스, 얘가 SF6 가스 아닙니까? 그죠? 요놈이 새어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GIS를 밀폐형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스레 솜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하나 언급을 하자면 여기 있는 이 SF6 가스는 실제 지구 온난화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외적으로는 다른 환경적으로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조화를 기할 수 있겠더라. 자, 그 다음으로 시설 공사 방법은 복잡하나 장비비가 저렴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 GIS는요 장비 비용이 고가죠. 고가죠. 그래서 2번은 일단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뭔가 하나 오타가 있네요. 요거 좀 정정하겠습니다.
요놈이 신뢰성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신뢰성이 향상되고요. 안정성이 높더라. 그쵸? 네, 대기 전련을 이용한 것에 비하면, 즉 공기 전련에 비하면 현저하게 소형화할 수 있더라. 그렇죠? 요놈이 굉장히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공기에 비해서 얘를 소형화시켜도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더라. 뭐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실제 이런 것들도 보기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얘가 밀폐형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완전 밀폐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를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상 이 점검이라든가 뭐 이상이 생겼을 때 부품 교환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공장 조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설치 기간은요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 SF6 가스가 실제 새어나가면 위에 저기 올라가 가지고 지구 온난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놈을 엄중하게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놈에 대한 가스 압력 그리고 뭐 포함되는 수분과 같은 것들을 엄중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더라.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한랭지 혹은 뭐 산악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 액화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실제 가스 형태이어야만이 이놈이 가스 형태이어야만이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액화가 되어버리면 좀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대책이 필요하더라.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을 한 번쯤 더 상기를 시켜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언급을 드려봅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째 문제입니다. 파동 임피던스가 400ohm의 선로의 종단에 있다가 1200ohm의 변압기가 접속이 되어 있답니다. 이 선로로부터 20kV의 전압이 입사될 때 접속점에서 반사파 전압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것도 빠르게 한번 복습해 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한 문제, 즉 반사파 전압이나 투과파 전압 같은 경우에는 실상 이 회로 이론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진행을 해 봅니다. 자, 다시 쓰면 파동의 반사와 투과. 자, 일단 개념적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 앞에 선로가 되고요. 요 뒤에는 부하 혹은 여기에 대한 변압기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요 친구가 변압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접속점이 될 겁니다. 이 접속점을 뭐 다르게는 변이점이라고도 부르는데 일단 지금은 이렇게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선로에 대한 특성 임피던스를 Z1이라 표현할 거고요. 여기 뒤에 있는 이 친구에 대한 임피던스를 Z2라고 놓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쪽이 전원축이라면 이쪽은 부하축이 될 겁니다. 그쵸? 즉 부하 기준의 임피던스를 Z2 혹은 전원 기준의 임피던스를 Z1이라고 쓸게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선로로부터 이런 어떤 입사파가 들어옵니다. 얘를 V1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이런 입사파가 들어왔을 때 임피던스가 달라지게 되는 이런 접속점에서는 이 파의 일부는 이렇게 투과가 됩니다. 얘를 투과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또 일부는요, 이런 식으로 반사가 되어서 되돌아갑니다. 얘를 V3라 하고요. 반사파라고 놓아 볼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은 이 투과파의 비율, 반사파의 비율 아닙니까? 그죠? 투과파의 비율을요, 첫 번째 투과계수라고 부릅니다. 자, 반사파의 비율을 두 번째 반사계수라고 불러요. 자, 요 놈을 저는 타오라는 기호로, 얘는 로우라는 기호로 조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이 투과계수와 반사계수는요, 분모는 다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들고 가 보십시오. 평소에 요 수식이 혼동이 되었다. 그럼 일단 요 두 놈에 있어서 항상 기준은요, 일단 부하측이다. 솔직히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부하에서 쓰기 위함 아닙니까? 부하 기준이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모를 쓸 때 부하부터 씁니다. 그리고 선로 값을 더해주세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반사계수부터 보겠습니다. 반사계수는 분자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때 반을요. 반대할 때 반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반대가 됩니까? 요 부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분자는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투가계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 자, 우리 숫자 1을 0으로 하면 투 아닙니까? 그죠? 숫자 2를 떠올려주세요. 그래서 투니까 여기다가 2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뒤에는 뭐가 옵니까? 기준이 되는 이 친구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이 친구가 와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근데 저는요, 예를 들어, 투가파 전압을 뽑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 값에다가 입사파 전압을 곱하면 이것 자체가 투가파 전압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사파 전압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입사파 전압을 곱하면 됩니다. 이 친구가 반사파 전압. 자, 그리고 간혹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죠. 정제팝이요. 자, 정제파 B는요, 이 반사계수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1로 일단 이렇게 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이 부를 또 혼동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들고 가 보십시오. 자, 이 정제파 B를 뭘 가지고 표현한다고요? 반사계수요. 근데 앞에 제가 뭘 했습니까? 이 반을 반대할 때 반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부호는요, 이렇게 들고 갑니다. 이 반사계수 값에 있는 이 부호를 어떻게 하자? 반대로 하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들고 가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안내를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반사파 전압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반사파 전압. 제가 지금은 뭐 V3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게요. 다 있으면 일단 반사계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부호를 뒤집어서 위에 놓으라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입사파 전압을 넣으면 끝나더라.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값 그대로 넣겠습니다. 자, 부하 기준에 임피던스 1200이다. 그죠? 여기는 400. 위에 똑같이 1200, 400 넣어줍니다. 그리고 입사파 전압이 20kV네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시면 10kV라는 값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 되겠더라. 이어서 아래쪽에 있는 10번째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지봉으로 탑각의 접지 저항값을 희망하는 접지 저항값까지 줄일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은 뭡니까? 자, 여기 탑각 접지장 체크합니다. 이 탑각 접지장을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쓰는 거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매설지선이 있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더라. 이렇게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11번째 문제입니다. 전력 퓨즈는 고압, 특고압 기기에 주로 어떤 전류의 차단을 목적으로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전력 퓨즈는 어떤 전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씁니까? 바로 여기는 세 번째 단락 전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쓴다. 그죠? 그래서 이 친구의 주 목적이 요놈 차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가 있었고요. 자, 아래쪽에 12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배전솔로에서 송전단 전압이 이렇게 역률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수전단 기준에서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때 배전솔로의 전체 손실은 얼마예요? 그리고 전류는 이렇게 되더라 라는 정보를 줬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송전단과 수전단의 각각의 역률이 주어져 있다. 그럼 이때 배전 손실은요. 일단 보시면 전력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송전단 전력과 수전단 전력을 가지고 계산 때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죠. 실제 이 송전단 전력이 있으면요. 얘는 수전단 전력과 전력 손실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했을 때 전력 손실은 얘를 이항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더라. 자, 그러면 한번 수식을 짜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3상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각각의 전압들은 선간 전압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선간 전압 기준으로 우리가 이런 전력을 구성할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루트 3 선간 전압 선전류요. 맞나요? 그럼 일단은 이 송전단 전력을 먼저 구성을 시키면 루트 3에다가 송전단에 대한 순간 전압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선전류가 필요한데 여기 주어졌습니다.
선로에 흐르는 전류는 요렇게 그러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요 단위, 우리가 유효 전력 단위로 맞추기 위해서는 요 값에다가 역류를 지부해 줘야 됩니다. 0.9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아래쪽에다가 제가 이어서 조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여기 수전단 측에 대한 전력을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해놓고요. 루트 3에다가 수전단 측에 대한 순간전압 6100이죠. 자, 그 다음에 전류 똑같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역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끝입니다. 실제 이 놈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산기에 넣어 본다면 어떤 값이 나오느냐? 31,799.07 와트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근데 지금 킬로와트로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킬로로 환산하게 되면 31.8kW 정도가 되겠더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를 수 있는 답안은 4번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째 문제입니다. 유효 접지 계통에서 필액의 전격 전압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다시 보면서 바로 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액의 전격 전압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기 주어진 보기상에서 요놈이죠. 일선 지락 시 건전상의 대지전이요. 다르게 지속성 이상 전압. 그래서 요놈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 그래서 요놈은 관련도에서도 여러 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14번째 문제입니다. 공통 중성선 다중 접지 3상 4선식 배전 선로에서 고압 측과 저압 측의 중성선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목적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각 측의 중성선을 왜 연결합니까? 고저압 혼촉 시에 수용가의 고전압이 인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수용가에 침입하는 전압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요놈이죠. 자, 요런 목적을 위해서 고압과 저압 측의 중성선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더라. 저렇게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아래쪽에 1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배전계통에서 사용하는 고압용 차단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고압용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여러가지 차단기의 약호가 나와 있는데 일단 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CB 뭡니까? 기중 차단기야, 그죠? ABB는 공기 차단기다, 그죠? VCB는 진공 차단기, OCB는 유입 차단기. 자,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차단기에 있어서 고압용으로 쓰지 못하는 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 기중 차단기가 있죠. 얘는 고압용이 아니라 저압용이죠. 자, 체크 확실히 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6번째 문제입니다. 고장이 난 빌딩에 200V의 전압을 400V로 승합하여 배전할 때 400V의 배전과 관계없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승합입니다. 기죠? 자, 일단 여기 아래쪽에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첫 번째 전선 등 재료의 절감이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요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각 요소의 관계성. 일단 첫 번째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전압과 관계된 여러 요소의 관계성입니다. 첫 번째는 공급 전력부터 볼게요. 근데 요놈이 실상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전압의 비례예요. 하나는요, 전압의 제곱의 비례예요. 자, 기준을 잘 잡아 주십시오. 실제 우리 관련도 문제를 보다 보면 이 기준을 가지고 틀림이 많이 하는 문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그냥 비례한다. 이때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전력 손실이 일정하더라. 근데 제곱에 비례할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얘는요, 전력 손실률이 일정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체크해 줍니다. 전력 손실률이 일정하면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자, 다음으로 요 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강하요. 얘는요, 전압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델타, 그 다음에 PL 손실, K 전력 손실률, 전선 단면적. 자, 다시 한번 적어보면 얘가 뭐라고요?
전압 강화율. 얘가 뭐라고요? 전력 손실. 얘가 뭐라고요? 전력 손실률. 이 친구가 뭐라고요? 전선 단면적. 자, 이것들은 싸그리 묶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전압 제곱의 반비례하더라. 아시겠죠? 특히 요거 한번 보십시오. 어떤 율 하면 싹 다 뭐가 관계 있다? 적과 관계 있다. 그래서 얘도 묶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도 어떤 율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가 관계 있다? 제곱과 관계 있다. 항상 율 붙으면 제곱과 관계 있더라. 이렇게 체크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외적으로 네 번째, 실제 이런 것도 있죠. 전력 손실은요. 전압 말고 또 무엇과 관계가 있고 어떤 관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런 관계가 있더라. 즉 역률 제곱의 반비례하더라. 그래서 실제 요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체크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일단 어쨌든 우리는 승합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전선 등 재료의 절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방금 봤던 것 중에 이 재료와 관계 있는 거 잡으면 이놈이죠. 전선 단면적. 그렇죠. 일단 이 단면적은 전압 제곱의 반비례합니다. 그럼 지금 전압을 몇 배 승합했습니까? 2배. 그럼 단면적은 4분의 1배가 되겠네요. 그럼 단면적이 작아지니까 당연히 전체적인 전선의 일량은요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에 따라서 그 구성재료도 줄어들겠네요. 그럼 1번은 관계가 있더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전압 변동률의 감소. 자, 이 관계를 보시면 전압 강화율이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면 승합을 하게 되면 전압 강화율이 줄어들겠네요. 그럼 그에 따라서 당연히 전압 변동률도 줄어들겠지요. 그쵸? 그 다음에 배선의 전력 손실 경감이 되더라. 전력 손실, 그쵸? 요놈과 요놈이 반비례하니까 경감되더라. 오케이. 그럼 네 번째, 요놈이 틀렸겠네요. 변압기 용량의 절감? 아니죠, 실제. 실상 이 전압을 승합시키면 공급 전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에 따라서 변압기 용량을 절감한다? 작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관계가 없는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문제 순서를 좀 바꾸어서 18번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보면 다음 중 승합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풀었던 16번도 뭐에 대한 문제였습니까? 승합에 대한 거였죠. 근데 이렇게 별도로 또 승합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이 내용을 안다? 그러면 일타쌍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보기를 보면 말단에 전압 강화를 방지할 수 있더라. 자, 우리가 방금 했지만 전압 강화 자체가 전압에 반비례했습니다. 근데 전압 강화율은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 전압 강화를 승합시키면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전력 손실 감소. 그쵸? 방금 봤죠? 오케이.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변압기 여유율의 감소 아니죠. 얘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전기 요금의 감소.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우리가 승합을 하게 되면 공급 전력도 커지고요. 그리고 전선과 관계된 재료가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시설 비용 측면, 우리가 시설한다라고 하면 시설 비용 측면이 절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시설을 사용하는 요금, 얘가 뭐예요? 전기 요금이죠. 이 전기 요금도 대체적으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상 이 18번 문제는 16번과 말은 좀 달라 보이지만 같은 맥락의 문제더라. 그래서 제가 요 내용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해 주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음 1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를 보시면 고압 배전선 간선의 역열 100%의 수용가가 두 군으로 나누어 각 군에 변압기 한 대씩 설치가 되어 있답니다. 각 군의 수용가 총 설비 용량은 각각 30, 20kW고요. 이때 고압 간선의 최대 보완은 하고 물었습니다. 단 각 수용가의 수용률이 이렇게 주어졌고 수용가 상호 간의 부등률 그리고 변압기 상호 간의 부등률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고압 간선의 최대 부하입니다. 그러면 자 요거를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요게 어떤 고압 간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수용가가 두 군으로 나누어져 있대요. 그죠? 여기를 고압 감선이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변압기가 있습니다. 자, 편의상 여기를 A 수용가, 여기를 B 수용가라고 놓겠습니다. 여기는 각 수용가에 대한 변압기. 자, 일단 이렇게 놓고요. 우리가 좀 더 구분을 위해서 체크를 하면 여기가 30kW, 20kW, 그리고 각각의 수용률이 일단 둘 다 0.5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용과 상호 간의 부등률, 즉 A 수용과 상호 간의, 즉 G에 대한 부등률이 1.2.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죠. B 상호 간의 수용, 얘도 마찬가지죠. B 수용과 상호 간의 부등률이 1.2더라. 그리고 변압기 상호 간의 부등률, 변압기 상호 간의 부등률이 1.3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겁니다. 어쨌든 이 하나의 고압 간선에 얘들이 같이 접속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최대 부하는 다르게 말했을 때 얘 둘을 합성했을 때 실제 수요되는 전력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서 계산해야 되는 것은 뭐다? 요 고압 간선에 대한 합성 수요 전력이더라. 근데 이 합성 수요 전력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변압기 용량을 산출한 데이터로 씁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뭐 단위가 킬로와트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수식을 바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각 수용가에 대해서 먼저 데이터를 잡으면, 자, 첫 번째 A 수용가에 대해서부터 적겠습니다. 자, 요놈의 설비 용량이 30kW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다 30 쓰고요. 수용률이 얼마요? 0.5요. 그리고 이놈들 간의 부등률이 1.2더라.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옆에는 비수용가에 대한 데이터를 접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수용가의 설비 용량은 20여, 수용률 0.5여. 이 친구들도 부등률은 1.2가 됩니다. 그리고 라스트, 변압기 상호간의 부등률 1.3여. 어쨌든 우리가 이 합성 수요 전력을 계산할 때 부등률은요, 나누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각 조건에 따라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를 변압기 용량을 계산을 해서 킬로볼트 암페어 값을 필요로 한다. 그럼 여기다가 뭘 넣어주면 됩니까? 역률력. 그죠? 근데 지금은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끝났네요. 요거를 우리 계산기에 그대로 한번 넣어 봅시다. 계산기에 그대로 넣으면 계산기에서는요 16kW라는 값이 톡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건 3번 되겠네요.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19번째 문제입니다. 프란시스 수차에 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보기를 보면서 바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30에서 400m의 중낙차용으로 사용을 한다. 그렇죠. 이 프란시스 수차는요, 중낙차용 수차가 됩니다. 뭐 참고적으로 언급을 한번 드려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동 수차라고 부르는 펠톤 수차.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50m 이상의 고낙차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펠턴에서 중요한 건 그냥 고낙차용이다. 이게 좀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 프란시스와 같이 반동 수차로 분류되는 카플란 수차. 자,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45m 이하의 저낙차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튜블러 수차. 자,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5m 이하의 저낙차용으로 씁니다. 그리고 아이고, 자, 다시. 그리고 이 튜블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나 챙기면 좋은 게
조력 발전용으로 쓰더라. 그래서 관련도 문제 중에 조력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수차에 가장 적당한 것은 해놓고 얘를 고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봐주십시오. 자, 다시 1번은 맞는 말이더라. 자, 그리고 이 프란시스 수차와 같은 반동 수차들은요, 실제 유효 낙차를 늘리기 위해서 흡출관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 앞에 이놈 반동 수차라는 언급을 몇 번 했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반동형 수차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답은 4번이 될 거예요. 자, 고낙차 영역에서 펠턴 수차에 비해 비속도가 낮답니다. 그러면 요 따다가 비속도, 다르게 우리가 특유 속도라고도 하죠. 요 놈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다가 수차의 종류만 몇 개 적으면,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비속도, 즉 특유 속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특유 속도는 제가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려 볼게요. 처음에 숫자를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1, 2, 3을 떠올렸다. 이것 자체가 펠턴 수차에 대한 특유 속도 범위가 됩니다. 자, 앞에 거 묶어요. 그러면 12 나온다. 그쵸? 뒤에 거 묶습니다. 23이 나온다. 그쵸? 그래서 실제 펠턴 수차의 특유 속도는 혹은 비속도는 요런 범주를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프란시스 수차. 자, 요놈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앞에 거 2만 나누기 낙차 더하기 20이 됩니다. 실상 이 사류 수차도 이놈과 똑같은 꼬라지를 가져요. 카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적어 놓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적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무엇이 다르냐? 뒤에 달라붙는 요놈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펠턴 수차 보면 맨 끝에 뭘로 끝났습니까? 3으로 끝났죠. 그래서 요놈이 여기 그대로 와요. 30. 그 다음에 한 단계씩 업 시켜줍니다. 3 다음에 4요. 4 다음에 5요. 실제 이 관련도 문제를 보시면 어떤 수차에 대한 비속도 범위를 골라라.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구분을 할 수 있는 1차적인 기준이 이런 놈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챙길 수 있겠다. 잡아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낙차 영역에 있어서 이제 이 비속도 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고낙차랍니다. 이 H 값이 크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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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보겠습니다. 솔직히 뭐 이놈 값이 크더라도 뒤에 얘들은 고정적인 수치가 30, 40, 50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쨌든 얘가 고낙차가 되더라도 일단 펠톤은요 여기에 비빌 수가 없어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딱 뒤에 있는 요놈 기준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치면은 이 특유 속도, 다르게 비속도의 크기 관계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카플란, 사류, 프란시스, 펠턴. 보통 일반적으로 카프, 펠,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뭐 고낙차 영역이 아니더라도 실상 이 비속도는요 프란시스 수차는 펠턴 수차보다는 크다. 자, 라스트 20번째 간단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제열기의 사용 목적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제열기는 뭡니까? 증기를 다시 가열시키는 장치다.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24년 1회 기사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던 전력공학의 수문항의 풀이가 끝이 났습니다. 모쪼록 저와 함께한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